인류의 문명은 동양과 서양으로 두게 합니다. 이것은 뭐 음향적 사고죠. 그다음에 중간이 있지만 일단 음향적 사고로 대부분 분류가 되니까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 그렇죠? 여기다가 중화. 우리가 이제 사조에서 강조하는 화. 혹은 뭐 중, 뭐 간. 혹은 또 뭡니까? 중용. 중용. 자, 중화, 중간, 중용. 많이 강조했다. 중화의 논리. 중간, 중용. 서로가 각각 다른 용어고 물론 의미에 따라 해석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 중용하니까 뭡니까? 동양의 우리 그 가장 중요한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 뭡니까? 사서삼경. 사서가 뭐죠? 논어, 뭐 대학, 맹자. 그다음 중용할 때 이 중용 여기 해당이 되죠. 중용. 여러분 중용과 중간. 중용과 중간의 차이가 뭘까요? 중용과 중간, 중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용과 중간과 중화 차이가 뭡니까? 자, 동양에서만 이걸 강조했을까요? 중용에서만? 자, 서양에서 서양 철학들의 철학의 개념 가장 근본 철학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이어져서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강조 사항이 뭡니까?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또. 즉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사를 바라보는 기준 세계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가끔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동서양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은 우리 특히 사주학을 공부했거나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나가고 상담을 또 해주거나 조언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전까지는 앞으로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주로 이렇게 폭넓은 공부보다는 어떤 약간 축소한 협의의 의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선생한테 들은 것만이 오직 옳은 걸로 생각하다 보면 자기 학문만이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 내지는 그 학문이 최고고 나머지는 배제된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고민해서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옛날 선인들이 전부 다 해놨던 얘기를 혼자 고생해서 깨닫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즉 균형 감각 내지는 중심 시각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을 앞서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맘먹으면 정말 모르는 게 없이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책을 잡고 보면 그때부터 너무나 할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게 되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즉 쇼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연속극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현실에서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 좀 약간 폭넓게 공부해서 이렇게 그 체계를 좀 넓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간이라는 개념을 우선 봅시다. 중간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모든 어떤 흐름에서 딱 중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통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해라 얘기 많이 하죠. 군대 가서 이렇게 선착순을 시켜도 1등하면 안 좋다 중간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중간만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간인 겁니다. 그럼 중용 역시 마찬가지 중간의 의미가 들어가지만 중간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개념의 중용입니다. 물론 사세삼강의 중용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중용의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중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중용, 절제의 미덕 같은 거죠. 말하자면은 뭡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즉 10명이 탈선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탈선한 사람이 있고 적게 탈선한 사람이 있고 이럴 때 거기에 중간만 가라. 이건 중간인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탈선했을 때 혼자는 탈선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 너무 튀는 것의 중용. 즉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용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치우치지 않는 중용. 이건 중요한 것이죠. 중화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 어우러짐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죠. 즉 적절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조화를 하는 부분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일단 됩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하도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 다 알죠? 현실은 모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은 모순. 현실은 모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랬죠? 우리 옛날 한번 더 넣어봅시다. 옛날 강의에 그게 있었죠. 자,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것들 속에는 오행에 이렇게 서로 상자 쓴 상생법칙, 그렇죠? 상생과 또한 서로 상자 쓴 상극의
법칙 속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행의 상생과 법칙, 상극. 이 서로상이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걸 사줬을 때 너도 나한테 사주는 것. 내가 누군가한테 서로 같이 해주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누군가 해준다면 그것은 상이 아니고 편이죠. 치우칠 편자가 되는 것이죠. 상과 반대되는 편입니다. 편. 자 그런데요. 자 봅시다. 이 편의 개념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챙겨주는 개념은 상생인 겁니까? 편생인 겁니까? 자, 엄마가 자식을 챙겨줄 때 자식도 엄마를 동시에 챙겨주는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상생이 아닙니다. 이건 편생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목이 화를 생해주는 것, 화가 토를 생해주는 것, 이 부분들은 서로가 각각 토가 금을 생해주는 것, 이 부분들은 바로 상생이 아니고 편생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생이라고 얘기를 한다겠습니다. 모든 것 상생의 원리, 상생의 법칙. 벌써 여기서 이걸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받아들이면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지. 논리의 문제가 되죠. 오류가 되죠. 물론 기존 어떤 음양오행설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고, 이 기본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은 이런 모순들 때문에 음양오행설을 믿지 않고 미신이다 이렇게 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뭡니까? 상생과 상의 개념 속에서는 바로 상생이라는 상생의 개념은 지금 목과 화의 개념만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겠죠. 즉 목과 화는 목이 일방적으로 화를 생해주고 화가 일방적으로 토를 생해주고, 혹은 목은 일방적으로 토를 극하고 토는 일방적으로 수를 극하는 일방적인 편생의 관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이런 편생의 관계지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편생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극과 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편생과 편극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부를 때는 상생과 상극으로 부른다겠습니다. 그 상생과 상극이라는 의미는 뭐라겠습니까? 바로 목이 화를 생해주는 편생이지만 바로 목은 화만 생해주고 다른 걸 생해주지 않습니다. 목은 화를 생해주고 토를 극하고 금한테 극을 받고 수한테 생을 받는 역할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화는 다시 또 토를 일방적으로 생해주고, 토는 일방적으로 금을 생해주고, 금은 일방적으로 수를 생해주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해주는 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목이 직접 화를 생해주고 끝났지만 목은 전혀 관계없는, 자기와 관계없는 수로부터 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각각을 나눠서 볼 때는 목과 화와 수와 목의 관계는 별개지만, 이것을 전체 테두리에서 놓고 볼 때는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목이 화를 생해준 것과 수한테 생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고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학이나 인생사를 바라볼 때는 전체 흐름 고리를 보고 바라봐야지 이 부분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순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인생사는 그래서 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정은.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끝난 한 테두리가 돌아야지만이 올 그 그림의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통상 상담을 하거나 저희 공부하는 문화생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은 고맙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은 참 밉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놈, 좋은 분,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군가한테 제가 돈을 줘서 떼었거나 문제가 생겼고 누군가한테 돈을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같은 패턴인 겁니다. 즉 같은 구멍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바로 동시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갔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목이 화를 생해줬음으로 인해서 수로부터 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은 화에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넌 은혜가 남아있어. 넌 나한테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목이 화를 생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로부터 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볼 때는 이게 뒷부분이 알고리즘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간 놈은 가지간 놈, 온 놈은 온 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의 패턴에 의해서 운이 기울 때 누군가에게 돈을 뜯기거나 이렇게 줘서 못 받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 돈이 벌리는데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서 뜯기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고두고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친구는 저거다가 두고두고 왼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나갔던 것이 여기서 들어온 거지 사람만 달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큰 흐름으로 보십시오. 작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과정 속에서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모순.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인 겁니다. 어떤 기준 속에서 절대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하고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뭐든지 변화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한번 옛날에 6.25 때 이런 얘기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6.25 때. 봅시다. 국가기관에서 군대나 국가기관은 우리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이기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대를 출전시켜 놓고 나서 먹을 걸 후속 식량이나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큰 모순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은 내가 병력을 보내놓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 병력을 적군한테 전화해서 어디요 몇 시에 지나가니까 내 꼴보시니까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진 않죠. 물론 이것은 혁명이나 무슨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6.25 때 하면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6.25 때 봅시다. 6.25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원산 상륙작전과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물론 약간 일화니까 좀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겠죠. 애초에 우리 지휘부에서 이제 부산까지 밀렸을 때 우리 지휘부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려면 의미가 없고 적에게 즉 속여서 어떤 기만 전술을 써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원산 상륙작전을 진행시킨다는 어떤 첩보를 퍼뜨려야 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 군에서. 그런데 이때 어떤 특수부대 안에, 물론 아벤구 공수부대라고 합니다만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특수부대 지휘관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너희들 이건 다 떠나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침투조죠.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밀려났으니까 지금 더 이상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 모든 조국은 너희들은 조국에서 목숨을 바칠 거고 하고 우리가 인천인지 원산인지 어떤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되는데 뭔가 정확히 지형을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그걸 알면 안 되겠지. 자, 우선 원산으로 지형 탐문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원산 상륙작전을 해나갈 건데 너희들은 목숨 걸고 이쪽에 대한 지형 정찰을 해와라. 그러나 만에 하나 적에게 잡히면은 너희들 조국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실제 잡히면 처절한 고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서 이 병사들을 투입시킵니다. 원산으로 이렇게 막 보내놓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첩보를 주죠. 어느 원산에 어느 루트에 우리의 침투자가 들어간다는 첩보를 적에게 줍니다. 완전 배신행위,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잡혔습니다. 잡혀서 고문을 받는데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처절한 군인들입니다. 왜? 조국을 해서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군인들 때문에 정신무장이 어떻게 되겠까 마지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원산 지역에 대한 정찰이기 때문에 이미 적군은 짐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일화에 의해서는 밑에 아래 장교들과 초급 장교와 이런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고급 장교가 이 초급 장교가 너무 안타깝고 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해가지고 중력급 장교 하나가 연관급 장교가 같이 투입이 돼서 적군에게 야 이제 연관급 장교까지 왔으니까 이건 정확히 원산 상륙작전이라는 어떤 희망감, 믿음을 줌으로써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놓고 볼 때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원산 상륙작전이라 놓고서 국가를 위해서 원산에 대한 지형을 조사하기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밀고에 의해서. 과연 이들을 전대 지금 이것을 우리 부모나 내 형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시대에서 우리 국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국가는 지금 배신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모순인 거죠. 모순. 그런데 큰 목적, 전쟁의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바꾼다는 개념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옳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들, 사람을 치료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고재봉이라고 이렇게 도끼로 사람을 살해했던 살인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치료했는데 그 살인마가 그런 고재봉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상이었다. 고재봉이나.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를 받고 또다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럼 이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한 행위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논란이 많겠죠. 어떤 의미가 있든 사람을 치료한 건 잘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바라보냐. 우리는 현실이라는 기준 속에 있는 겁니다.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기준. 기준은 기준의 논리와 기준의 틀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바로 이런 기준 톨 속의 전체 흐름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고 또한 이상향의 관점이 아니고 전체의 관점인 겁니다. 현실은 이러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A와 B가 있고 이 둘이 같이 있다고 칠 때, 자, A는 B를 좋아합니다. B는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B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오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인 거고, B는 싫어하는 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A가 자기의 모든 욕망을 축제시키려면 B는 피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욕망,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한 속에서 나오는 자유, 욕망, 이런 것들이 가장 진정한 욕망이고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중이라는 것, 바로 자꾸 중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중. 여러분 자신이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 모두가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치우친 판단한다면 그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휘둘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누군가에게 큰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 여러분의 애들에게까지, 어떨 때는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애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아끼기도 하지만 또한 치우치게 애들에게 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면 막 대해버리기도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막 치우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화의 마음, 중의 마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모순이 아니고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주학은 전체 흐름 속에서 논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전체, 전부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고